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시사토론텐은 지난주부터 이번 총선 당선인들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도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광주에는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전남에는 방사광 가속기라는 지역 현안도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얘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광주에서 당선인 두 분 그리고 전남에서 당선인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거나 또는 국가 균형 발전 업무에 경험 있는 분들로 오늘 초청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쪽 당선인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주와순 선거구 신정훈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갑 선거구에 주철현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철현입니다. 네, 광주에서 두 분 또 나오셨는데요. 광주 광산을 민영배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 북갑 선거구에 조호섭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 쪽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영배 당선인, 네. 오늘 광주형 일자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합의문이 나왔는데 노동계가 복귀했죠. 예. 네, 당선인들이 사실은 당선되시자마자 시청도 만나고 노동자들도 만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좋은 결과가 결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들이 8명 함께 바로 다음 날 시와 그리고 그 다음 그 바로 이어져 있는 휴일에 항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만나서 어떻게든 이거 살려야 한다. 기대가 큰데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데 뭐 저희도 나설 테니 같이 좀 해보십사 이렇게 했었는데요. 잘 됐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광역시와의 합의문에 보면 광역시와 이 GGM과 한국노총 모두의 상생 일자리 재단, 상생위원회, 노사상생발전 협정 뭐 이런 것들 상생이 들어가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원래 그 4대 원칙,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중에 노사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전제가 노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이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광주형 일자리의 지향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뭔가 좀 정치적으로 약간은 좀 뒤틀리거나 또는 이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좀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게 되게 좀 아쉬웠고요. 늦게나마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제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예. 오늘 광주시 그다음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리고 한국노총 광주 본부인가요? 이렇게 합의에 든 결과들을 보면은 그동안의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이사제 또 원하청 관계 개선 이런 5개 요구를 일단 철회하는 대신에 상생 일자리 재단 또 글로벌 모터스 안에 상생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조섭 당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로 이제 광주형 일자리 제대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잘 가야 됩니다. 잘 가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광주 시민과 노사 민정에서 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모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5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니까 적정 임금, 즉 본사보다 약 20-30% 임금을 적게 받고 근로시간을 적정 근로시간을 근무를 하겠다라고 해서 노사 민정이 합의를 해서 이게 모델이 됐거든요. 그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로 왔는데 그 광주형 일자리 단순하게 기업 유치 차원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가치 중심의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하자. 노사 민정이 함께 투명 경영과 그다음에 노동 쪽에서의 양보, 그다음에 경영 쪽에서의 양보로 시작해서 광주형 일자리 시작하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혁신적 일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민영배 당선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했고 서로 간에 불신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늘 다행히 합의를 했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합의서 내용을 쭉 봤는데
시와 노동계가 하기로 했던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부분들은 일자리 재단으로 꾸려가면 되는 건데 GGM 측과 광주 노동계 쪽에서 이야기했던 노동 존중 상생 경영 실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 그래서 상생위원회를 만들자, 이것을 5명으로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약간 투명 경영이라든가 여타의 그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합의하는 과정,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엇박자가 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그러나 우려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우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극적 합의를 했고 이후에도 광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관련해서 약간 보충을 하자면 제가 이제 선거 직전에 4월 7일에 윤종혜 의장을 한번 이제 뵌 적이 있고 오늘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염려하시는 이 문제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시하고 GGM에서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양보했던 요구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좀 채워서 이게 성공하는 쪽으로 가져가면 자신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면 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답게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는 되겠다. 여기서 이제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시나 GGM에서 또 현대나 이런 데서 딴소리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좀 사실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아까 민영배 당선인 말씀하실 때 그동안에 좀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된 과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실 이게 꼬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또 잘 풀어갈 수 있을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욕심을 좀 낸 거죠. 그때의 욕심은 대개는 주로 시나 정치권의 욕심이었다고 봅니다. 이걸 자꾸 약간씩 그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 건 맞는데 이 과정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원래 본질은 조금 제쳐두고 자신의 성과를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두르게 되고 그래서 협상이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게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점은 지금 조섭 당선인 표현처럼 얼마나 투명하게 갈 수 있느냐, 서로 신뢰할 수 있느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요. 오늘 이 고비를 넘김으로써 저는 전망은 좀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광주시에서 할 일과 그다음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즉 GGM에서 할 일과 노동계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광주시는 투자자로서 역할이거든요. 근음카 진흥재단을 통해서 약 400억 규모를 투자했던 역할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교육에 관련된 환경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엇박자 나는데 좀 중심에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광주시는 현대차의 투자가 약 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고 노동계 눈치도 봐야 되고 차라리 광주도 투자했고 현대차도 투자했던 GGM과 노동계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노사 경영의 문제였기 때문에 풀어갔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상생형 일자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정부 지원들,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했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조섭 당선인님은 정부 지원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올해 아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게 시행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작년 11월 9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크게 3가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상생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즉 광주시가 400억 정도의 규모를 GGM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
광주시의 출자 기관인 그린카 진흥재단을 통해서 우회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자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예를 들면 SOC라든가 주거라든가 학교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특별법의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민영배 선생님?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엊그제죠. 시행이 됐는데 첫째는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일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형 일자리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혹은 상생 지역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렇게 지금 개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별도의 가령 뭐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원 법률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다 살짝 끼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희가 이제 새로 국회가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 있는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 법률적인 뒷받침을 좀 해야 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가능하다. 지금 이 국가균형발전특별은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저는 그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대부분의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나갈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왜곡되면 아주 고약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법률을 따로 만들게 되면 이걸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해놔야지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 이게 좀 필요하고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사고 방식 필요하냐면 대개 우리는 지금 뭘 따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을 많이 따와라 하고 사업을 많이 따와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기존의 방식이고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그래서 아주 뜻깊은 거라고 보는데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그것을 국가가 정부가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또는 자원과 정책을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전남이라 조금 광주형 일자리에 좀 멀리 들리는데요. 그래도 그 노사 상생형 그 일자리 모델이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된 걸 굉장히 좀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도 좀 깊어지고 있고 또 일자리 대란, 고용 대란도 지금 눈앞에 좀 닥쳐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이 아닌 앞으로 새로운 이 일자리 모델로서 일반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끼어넣기식으로가 아니라 일반법으로 뒷받침돼서 아마 이게 좀 더 다양한 사례로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7군데가 있는데 이 7군데가 광주가 지금 시작하고 뭐 따라오는 이제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만 이런 다른 6개하고 광주가 좀 다릅니까? 아니면 다 똑같은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영배 이거 할 때 사실 청와대 자체발전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이제 투자 유치형이냐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면 타협이거든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이 타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노사 관계나 기존의 관과 이 시민사회나 노동의 관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일방적인 관계들이었어요. 서로. 한쪽에서 요구하고 한쪽에서 투쟁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금 문제다 그러면 전에는 한쪽에서 결정을 해놓으면 즉 경영진에서 결정을 해놓으면
노조에서 싸워서 이걸 쟁취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건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이게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이거는 사회관계 자체가 굉장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일자리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간다. 관계가 바뀐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역별로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긴 합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공통적인 가치로 있는 거고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긴 한데요. 뭐 어디 구미 같은 데는 뭐 투자 유치형, 투자 촉진형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의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이게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상생의 일자리가 되지 않고 이것을 광주에서부터 구상해서 만들어내고 이걸 전국적으로 보편화시켜가고 있다. 이건 신정훈 당사자께서 지금 이거 일반 법률로 만들어서 뒷받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 뭐 조금 과장하면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노총에서는 참여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것이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잘 순항이 돼야 되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 사업으로 선거 때 제시를 했잖아요. 이거 좀 제동이 걸린다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대타협이 돼서 순항하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을 보면 동북권과 서구권의 차이는 있지만 동북권은 이제 그런 대로 뭐 철강하고 석유화학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적지 않은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일단 지역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갈등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의 상생이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석유화학 산단이나 철강 산업들이 이제 안전과 이게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지역 이제 시민들은 안전과 환경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가로 일자리를 많이 이제 가지는 건데 이 일자리들 지역 시민들 차지가 안 돼요. 그래서 지역 시민과 기업들이 상생하려면 이게 이제 그런 하여튼 간에 안전이나 환경 불이익을 겪는 시민들께서 지역 기업에 우선 취업도 되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선 납품도 하고 지역 생산품들 우선 또 구매도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상생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는 일자리를 나누고 또 배분하고 또 부를 하여튼간 재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상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 제정을 지금 저희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혼자 내건 게 아니고 동북권 4명 후보들이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서 석유화학 산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경 안전 문제 시민 중심으로 해결하고 또 일자리 같은 것도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배분하게 하자 이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었는데 이런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보통법을 함께 아울러서 제정하도록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 아니면 기업 유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혁신적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중심의 일자리의 변화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당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문제라든가 이건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변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노동 환경들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선자님 말씀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는 일반법으로 나중에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덧붙이면 광주형 일자리가 원래 나누고 지키고 만들고였습니다. 나누고 지키고 만들고여서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문제나 또는 지역 내의 고용의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이제 전임 시장 시절에 처음 구상이 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사실 그거였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진행돼 와서 공공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만드는 일로 와서 지금 모델의 하나로 지금 GGM이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런 게 들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뒷받침할 수 있고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할 겁니다. 네, 이제 국회에 나가시면 그런 일들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는 오늘 한 고비를 넘어간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신정훈 당선인 이제 방사광 가습기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전남 광주 지역 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뭐 막 지역에서 서명 운동도 일어나고 단체들이 나서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좀 연일 그러고 있는데 오늘 유치 신청 마감일이죠? 오늘 신청했나요? 네, 뭐 어제 밤까지 아마 심야 작업을 거쳐서 네. 그 어떤 최상의 그런 그 조건들을 갖춘 유치 계획서를 오늘 그 오후 6시까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뭐 이미 발표된 바 있듯이요. 네. 그 5월 7일까지 현장 실사 등 그 최종 평가를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 그 지역이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방사광 가습기 참 사실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 거긴 한데 네. 간단하게 이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저도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빛을 가속해 가지고 이런 물질의 어떤 최소 입자를 그 구조와 배열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초정밀 그런 그 현미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초대형 현미경이다. 네네. 그런데 이 현미경이 나온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1조. 네. 네.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네. 국제연구기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예상해 놓은 거 보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 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13만 7천 명. 네. 사실은 요즘처럼 일자리 어려운데 고용 유발 효과 13만 7천 명 이거 보는 순간 와 이거 정말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지금 사실 선거 때 그리고 네. 선거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뭐 해당 지역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네. 네. 방사광 가습기 계속 좀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충분한 그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은 잘 아시듯이 이제 이게 기초과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산업의 어떤 기본 그 기반 시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우리 지역은 그런 방사광 가속기 센터가 입지할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어떤 지질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우선은 그 전후방 효과가 그런 그 이 산업 연관 산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의 AI 그 인공지능과 자동차 그리고 또 이 전남의 에너지와 농생명 그리고 또 전북의 탄소 이런 산업과의 어떤 그 연관성에 비춰봤을 때 이 방사광 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이런 그 근거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인 국가 균형 발전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의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이 방사광 가속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가 이 R&D 그러니까 지역 산업의 발전에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R&D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R&D 비용의 3%가 이 호남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인데 이런 그 R&D 연구개발의 어떤 기반 시설들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그 방사광 가속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 충북 오창 그리고 포항, 춘천 뭐 이런 것 같고요. 인천 정도는 추진하다가 아마 좀 중간에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충청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쪽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나 봤더니 거기는 입지 조건이 뭐 충청 쪽이 탁월하게 좋다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까 균형 발전 말씀하셨잖아요. 균형 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리로 하면 입지 조건이 좋다 이 논리로 하면 입지 조건에서 특히 연구자들 혹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지금 있는 기존의 연구 인력들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것은 계속해서 유리한 지역으로만 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기준으로까지 넘어갈 텐데 평가 기준으로까지 입지 여건을 평가할 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에다 가점을 많이 주는 순간 호남은 어려워져요. 호남에는 대형 연구시설 자체가 없고 연구기관도 없고 연구 인력도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가 전체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인구 대비해도 이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빨리 깨야 합니다. 그 논리로 사실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원래 이 방사선 가속기가 전에부터 이제 이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호남 혹은 나주로 이 중심이 옮겨오냐 하면 한정공대 설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공대 설립 계획서에 보면 그거는 제가 이제 한정공대 설립 과정을 제가 이제 대통령 공약을 맡았던 그 청와대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한정공대 설립 계획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이것을 공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공모를 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여러 곳에서 필요하니까 공모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자꾸 기존의 유리한 지역에다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가면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접근 방식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건 원래 한전공대의 랜드마크로 사실은 정립이 됐던 거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것을 밀고 가면 돼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이거 모양도 사납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입지 조건이 좋은 이른바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대로 또 가게 되고 그래서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이 접근 방식 자체를. 그런데 지금 이미 정부가 내놓은 선정 기준을 보면 기본 요건 25점, 입지 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이렇게 해서 100% 기준을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보십시오. 기본 요건 25점하고 지자체 지원 25점은 다 만점 맞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입지 그럼요. 조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입지 네. 조건이 6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고 이제 제가 이야기한 아까 입지 조건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런 대형 연구 시설들에 대한 중복 투자의 배제 원칙이라든가 또 이 가속기의 품질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동부권이라든가 중부권보다 훨씬 더 우리 지역의 이 가속기의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 여건에서 접근성 위주로 지금 평가 배점이 돼 있고 또 구분이 돼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그게 과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안전성이나 무슨 자연재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나올 거예요. 네. 또 자원 그런데 두 가지 이제 6가지 중에서 2가지는 확실히 나왔는데 나머지 4가지 여기서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나 뭐 미래 자원 확장 가능성이나 접근성, 시설 접근성 요 3가지는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 인근 뭐 배후도시 정주여건 이런 거는 어떻게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3가지가 절대 불리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의 인프라가 낮기 때문에. 기준과 배점을 좀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것하고 아까 우리 민영배 당선자께서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경쟁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영남권에 3군데 그리고 충청권에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과정에서 거의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그렇게 경우도 이제 변명을 하던데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는 이미 이게 됐고 이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호남에다가 두기로 하고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된 거죠. 저는 네,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것은 우리 뭐 사회에서 그 도로나 철도 또는 뭐 통신, 전기 같은 SOC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SOC와 마찬가지인데 마치 이제 도로나 이 철도를 건설하면서 기왕에 뭐 도로 철도 없는데 또 공장이 없는 데는 안 가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포항 4세대 선형 방사선 가속기나
대전 중형 가속기는 이렇게 공모 절차 없이 그냥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전례도 있고 예전에는 그럼 정책적 결정을 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예. 된 것이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사회 SOC가 없는 과학기초 분야, 방사성 이제 과학기술 분야 SOC가 없는 것에 새로운 SOC를 깔아서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또 새로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새롭게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해서 융성을 시켜야죠. 근데 이것을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제고고 전혀 돼 있지 않고 비교를 하면서 경쟁력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가속기를 예. 과학기술 발전의 SOC로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차원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당대표께서 집권여당 대통령께서 선거 때 와서 약속하셨잖아요. 뒤에 물론 좀 취소를 하긴 했지만 그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와서 분명히 이해찬 대표가 약속을 하셨는데 또 가서는 저기 충청도하고 비교해서 좀 그래도 집권여당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께서 하신 속내는 말씀인데 속내는 그렇게 예.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뭘로 봐도 나주로 오는 게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세히 그 말씀 하실 이해찬 대표 텐데 뒤에 만나보셨어요? 뭐 속내를 좀 얘기하시던가요?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말을 굉장히 좀 아끼시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예. 이렇게 아끼시는 거겠죠. 알고 이제 최근에 청와대도 다녀오셨죠? 네네. 뭐 좋은 얘기 좀 듣고 오셨습니까? 우선 뭐 일단은 그 선정 기준의 그 배점과 선정 기준의 어떤 그 불공정성에 대한 것을 그 과기부 그리고 또 총리실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선정 기준의 보완을 건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국회하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가속기 유치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정무적인 정책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철현 당선인하고 저도 우연히 이제 정책실장이나 뭐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일할 때 바로 앞에 이제 과기보좌관실이 바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건 당연히 한전공대와 같이 가야 된다. 청와대 얘기하실 그렇죠. 때. 예. 아니 엊그제도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뵀어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정무적인 정책 판단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꺼내려고 하더라고요. 어제 뭐 그제였죠. 그제도 저희가 우연히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정책의 세상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적 전략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가 공정사회 균형이거든요. 5대 국정제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런 걸 따져보게 되면 저는 당연히 이번 방사능 가속기는 나주로 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좀 위험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선정 기준, 기본 요건, 입지 요건, 뭐 지하철 지원 이걸로 하면 우리가 좀 불리한 겁니까? 여기에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량적 요소만 가지고 네. 그 배점 기준과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 또 불리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죠. 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강력한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이 230만 명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28명의 어떤 그 당선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그런 이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호남권의 어떤 균형 발전이랄까 또 이 가속기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입지 여건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여건들이 최대한 어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의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모든 사업들을 국가가 기획하고 주도해요. 근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가 주도한 거거든요. 원래 사실 이 방사능 가속기도 한전공대라고 하는 것이 기획이 될 때 같이 들어와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뭐 입지를 설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조금 더 세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강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시작한 거다 사실은. 주철현 당선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과학기술의 SOC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나간다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전남도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 그리고 그 논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량화된 지표들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것은 한전공대와 호남 지역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까는 작업으로 묶여 있던 거다. 이게 원래 옵션이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경쟁을 하더라도 당초의 그 기본적인 조건에 목표에 어울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광산 과속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표가 그런 가령 국가 균형 발전이나 조금 과학기술 인프라가 좀 약한 쪽에 대한 보완이나 또 한전공대 같은 이런 시설과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다 놔두고 그냥 이런 조건들만 내세워서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사실 억지죠. 저희가 그러면-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논리 자체가 억지예요. 자, 시민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얘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틀도 짜여 있고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갑자기 대답들을 안 한다.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와 경쟁시켜서 볼 일이 아니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될 사안이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경쟁을 시키느냐.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해왔고요. 앞으로도 아주 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일 모레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21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대단히 좀 난감한 질문인데요. 우선은 뭐 현재 로드맵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 나가면서도 아까 민영배 당선자께서 그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선정 일정을 좀 더 충분히 좀 확보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병행해서 주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광주와 전남 지역이 상생하자 하면서도 잘 얘기가 안 되는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 방사관 과속기는 굉장히 흔연하게 지금 당선인들 다 모이시고 또 뭐 대학 또 사회단체 다 모여서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결과는 잘 만들어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방사관 가속기가 경제 효과라든가 고용 효과 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광주에 인접한 나주에 위치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한 광주와 전남은 한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주에 위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 당선자 신분으로 광주 전남의 28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전부 서명을 해서 국회의장, 뭐 청와대, 뭐 관계부처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방문해서 접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거기 같이 갔는데 가면서 들은 생각은 그거였어요. 이게 그밖에 광주 전남이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평상시에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 전남에서 상당히 많이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번 방사관 가속기 유치할 때처럼 한 목소리로 내어서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도 상생발전 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에 대한 부분들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약간 예측이 좀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13만 7천 명이면 말이죠. 이건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외에는.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꼭 상생의 힘을 꼭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섭 당선인께서 그렇게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당선인들께 모여서 광주공항 문제 이런 거 좀 풀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요. 광주공항 문제도 두 가지 이제 있는데, 하나 우선 뭐 국방부와 관련된 요건 놔두고요. 사실 광주 전남이 둘로 생각하느냐 하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완전히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걸린 게 이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미 광주에서 하나로 보고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남도가 이건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조건으로 어느 지역에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 내부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국방부 즉 정부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광주시에서도 지금 저는 사실 마무리 말씀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간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초선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벌써 3명은 초선이고 우리 신정훈 당선인만 지금 재선이신데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 초짜들이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쓰는 표현을 하자면 조직된 유능함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8명이 광주 같으면 8명이 혹은 광주 전남 합해서 18명이 이 18명의 당선인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떤 공통 사안에 이르면 이거를 공통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놓고 모든 것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지금은 개인의 모든 것을 쏟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지금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저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협력이 잘 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세게 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광주 전남 문제도 풀어가는 데서도 저는 상시적으로 이런 회의체계 같은 걸 통해서 노예체계 같은 걸 통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여러모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같아요. 저도 이제 현재 18분의 당선자 중에 초선이 13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초선이긴 하지만 또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한 경륜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례화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의하면은 광주 전남 문제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고요. 초선이 많으셔서 예. 걱정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오늘 모시기는 단체장 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두 분은 또 청와대에 계셨고 예수시장 하셨고 우리 조섭 당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셨고 그래서 초선들이 많으시지만 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시장 하셨을 또 이제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주철현 당선인 어떻게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역 현안들을. 저도 이제 뭐 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현안과 관련해 도와 갈등도 있었고 또 국가도 갈등도 있었는데요. 이제 뭐 강주 전남 간의 갈등도 있지만 전남만 놓고 보게 되면 또 동부 서부 간 갈등이 또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전남에서 도에서 볼 때는 동부권이 뭐 철강, 석유화학 산단 중심으로 산업화돼서 고임금으로 좀 유보가가하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면서 주로 예산 배정을 서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도 주로 서부 중심, 동부권 중심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권 주민들의 이제 불만이 상당히 이제 비등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시장할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이 전라선 KTX 고속철도 사업입니다. 이게 이대로 가게 되면 2030년이 되도록 전국에서 기차로 3시간 걸리는 도시가 여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전주부터 여수까지 단체장분들 모여서 협의체 만들어서 뭐 청와대, 국회 방문하고 난리를 쳐도 도에서 신경도 안 써요. 또 하나, 그 문제는 여수 공항의 국제선 운항인데요. 이 부분도 뭐 무한공항 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일체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 여수공항은 뭐 전남 동부권이란 측면도 있지만 경남 서부권과 함께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실현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제 서부권이라든지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뭐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신소재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동부권 관련해서도 뭐 SOC라든지 또는 하여튼 간에 노후 산단을 혁신시키기 위한 이런 균형적인 투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사업들이 혁신도시를 만든 사업이었습니다. 혁신도시를 만들었던 가장 크다는 이유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각 지역으로 내려서 지역의 균형을 좀 맞춰보자. 전 국토의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혁신도시 시즌 1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게 혁신도시 시즌 2 부분인데 그 시즌 2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역 내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즉 아까 당선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혁신도시로 나주 혁신도시로 한정과 노천공사 등 자회사들이 들어와서 그쪽은 발전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반대편에 있는 구례라든가 인구 소멸이 가능한 지역들에게 어떻게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내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효과를 그 지역 인근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얘기도 있던데 진행이 네.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 정부가 투자하는 추가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전에 하고 남아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100여 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이때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다만 균형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함께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을 어디로 이전할 거냐의 문제는 추후에 따로 고민을 해야 된다. 무조건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예를 들면 뭐 광주에 도심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공공기관을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도시 공동화도 막고 도시 재생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올해 5월 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창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 선거 때 공약을 하다 잘 안 지키면 뭐 밀공짜 공약이 되는 얘기도 하지만 당선되고 난 뒤에 이런 데 나오셔서 하신 얘기는 정말 다 지키셔야 됩니다. 선거는 아니니까. 오늘 그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토론을 끝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돌아가면서 한 1분 정도씩만 마지막 시민들께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시겠습니다. 먼저 조섭 당선인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균형 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관과 학과 산 이게 학교와 산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을 뭘로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즉 지역이 주도를 해서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균형에서 내걸었던 쭉 사업들인데 이게 제도가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선자 분들과 우리 정치권에서 광주 시민과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 최대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민영배 당선인. 예, 당선 감사 인사를 길거리에서는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대신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주셨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시민의 명령이 뭘까 여기를 늘 새기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국난 극복해라, 문재인 정부 성공시켜라,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라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원팀이 돼서 서로 협력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 유능함으로 꼭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철현 당선인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호남 우리 주민들께서 중앙 정부 권력에다가 의회 권력에다가 지방 정부 권력까지 한 당에 이렇게 몰아준 것은 97년 민주정부 아마 정권 창출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면한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방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경제익이 함께 힘을 모아야 극복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모인 당선인들과 함께 호남, 광주 전남북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부 반드시 성공시키고
또 2022년 정권 반드시 창출해내겠습니다. 우리 호남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정훈 당사님. 이번에 그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의 성공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그런 염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시즌 1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제 이런 이전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민간 기업 또 함께 방사능 가속기 한전공대 등등 이런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신 명령 그 지역이 새롭게 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국가균형발전 시즌2를 또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 또 국가 발전을 위한 고민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에서 잘 펼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광주 전남 18석을 석권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그리고 당선인들은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감도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토론 마치기 전에 예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요일 밤 10시에 진행되던 저희 시사토론 10이 다음 주부터 화요일 밤 10시, 화요일 이 시간으로 옮겨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시청을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